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엿새째, 이란의 반격 강도가 낮아지는 추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물밑에서 협상을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상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재 YTN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조수현 특파원. 네, 요르단 암만에 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요르단은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은 오전 11시 4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하늘에서 펑 하는 폭발음이 두 차례 들린 뒤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공습 사이렌이 뒤늦게 울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도 요르단군이 먼저 미사일 또는 드론 요격 작전을 수행한 뒤에 이렇게 경보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드론 또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과정에서 요르단군이 긴급 대응에 나서서 지금 요격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정부와 군이 잘 대응하고 있어서 안전에 크게 걱정되지는 않는다면서도 현재 중동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만큼 우려는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여행객을 중심으로 요르단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단기 체류자는 200여 명으로 파악됐고요. 교민은 370여 명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 한시적으로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예,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교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영공을 완전히 며칠 내 장악하고 이란 신정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스라엘군 고위 인사는 1단계 작전으로 이란 지도부를 제거한 데 이어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방공망 파괴에 초점을 맞춘 2단계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로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 등 정권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을 무너뜨리겠다는 구상인데요. 이 고위 인사는 이란 핵시설과 군수공장, 혁명수비대를 포함해 정권의 군사시설을 모두 파괴하겠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중동의 모든 군사경제 기반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며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 레이더 3대를 미사일로 타격해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텔아비브 교외에 있는 벤구리온 국제공항과 국방부 청사를 극초음속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스라엘의 공세로 반격 능력이 약화한 데다가 미사일 재고가 줄어들면서 이란의 반격 강도는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첫날보다 86% 감소했고 또 지난 24시간 사이에는 23%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도 자국을 향해 발사되는 이란의 미사일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란의 반격 강도는 낮아지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지상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지상전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은 이란을 지원해 자국을 공격 중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전투에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이스라엘 육군은 보병부대와 기갑부대, 공병부대 등 3개의 사단이 레바논 남부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는 지난 사흘간 70여 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다쳤고 또 8만 3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레바논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계 쿠르드족 무장단체들이 미국, 이스라엘과 손잡고 이란 내부에서 지상전을 개시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쿠르드족 병력 수천 명이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진입해 지상 공격 작전에 착수했다는 건데요. 이에 맞서 이란은 이라크 내 쿠르드족 단체 본부를 미사일로 타격했습니다. 이란의 반격 강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쿠르드족의 개입 여부가 앞으로 전쟁의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공해상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란 전함을 미국 잠수함이 침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뢰 공격으로 침몰됐고 조용한 죽음이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어뢰로 적군 함정을 격침한 사례라고 소개한 뒤 승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한데요. 지난해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보면 지상군 투입은 배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군 대신 쿠르드족이 개입하면서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미국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국가안보 전략입니다. 내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항상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인데 과거 수십 년간 결실이 없었던 국가건설 전쟁 없이도 이념적,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건설 전쟁은 해당 국가의 정권이나 체제를 바꾸기 위한 것으로 유사시 지상군 투입이 필수적이고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빠져듭니다. 이라크에서 8년, 아프간에서 20년 동안의 전쟁이 실패한 사례를 예로 들며 국가건설 전쟁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This is not Iraq. This is not endless. He called the last 20 years of nation-building wars dumb.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 사망을 발표하면서 이란 국민을 향해 나라를 찾을 기회가 왔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군사작전도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란 북서부 쿠르드족 개입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서반구에 대한 군사력 주둔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필요하면 치명적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언급했는데 보고서 공개 한 달 만에 비밀 병기를 동원한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이 전격 실시됐습니다. 특히 국방정책 최상위 원칙으로 국익과 힘을 통한 평화를 꼽았는데 미국이 실시한 두 개의 군사작전을 보면 큰 틀에서 국가안보 전략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홈랜드 시큐리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란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그 대외 정책 중에 하나가 비확산 정책의 주요 어떻게 보면 외교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당 보고서는 또 중국의 위협과 대응 전략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 이란 다음에는 타이완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북핵 등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아 그 배경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란 전쟁이 걸프 지역 전체로 확산하면서 이스라엘은 물론 주변 국가들까지 방공미사일 확보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미국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한 우크라이나도 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두바이 하늘에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쏟아집니다. UAE도 즉각 반격에 나서면서 도심 하늘에는 폭발음이 가득합니다. And we heard explosions, we heard the hotel was shake, we could see columns of black smoke, we saw drone interceptions ahead. 이란의 공격에 걸프 해역 주변국들도 방공 미사일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군 기지와 미국 대사관은 물론 정유시설과 민간 지역까지 공격이 이어지면서 재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미국에 서둘러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AE는 우리나라에도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2 추가 구매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have strategic storage of ammunition, which ensures continuity and sustainability of interception in all types of weapons for long time. 우크라이나도 급해졌습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미사일 방어를 위한 요격 미사일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동 국가들에게 드론 격추 무기를 제공할 테니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В наші дипломатичні можливості. Ми допомагаємо в захисті від війни тим, хто допомагає нам, Україні, наближати достойне завершення війни. 미국은 당장 급한 방공미사일 공급은 이스라엘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들의 미사일 재고는 일주일에 불과하다며 단기간에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공격 대상을 확대하는 건 전쟁 비용을 높이고 주변 국가들의 피로감을 키우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길어지고 선박 공격이 잇따르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을 돕기 위해서 경찰이 신속 대응팀을 파견합니다. 현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특파원. 네,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가 호르무즈 해협 근처인 거죠? 네, 제 뒤로 보이는 바다가 바로 오만만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바로 이 오만만과 페르시아만 두 바다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바닷길이면서 에너지 수송의 핵심 길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박을 찾아보기 어렵고 있다고 해도 서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공습을 시작하자 이란은 보복 성격으로 이곳을 사실상 봉쇄한 겁니다. 석유 한 방울도 못 나가게 하겠다라고 위협한 뒤에 실제로 선박 공격을 감행하고 있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몰타 국적의 선박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만 주민들은 큰 동요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해상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는 거죠. 네, 일단 우리가 수입하는 중동 원유의 95%가 여기를 통과합니다. 또 우리 원유 운반선 7척이 여기 묶여 있는 거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배 한 척에는 대한민국 하루 소비량에 달하는 약 200만 배럴이 실려 있는 거로 전해집니다. 비축해 둔 것도 있고 민간 재고도 있어서 공급 차질이 당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지만요. 문제는 역시 장기화할 경우겠죠. 이 밖에 호르무즈 일대에는 우리 선원 186명이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면서 안전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 우리 경찰이 파견된다고요? 네, 이곳 오만의 3명, 두바이의 3명, 모두 6명이 중동 현지에 파견됩니다. 우리 국민의 귀국을 돕기 위한 행정 업무를 주로 할 계획인데요. 국내 복귀 시점은 정하지 않고 온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 시각으로 자정쯤 출발해서 말레이시아를 거쳐 이곳 오만으로 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정오 무렵,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대여섯 6시쯤 업무를 시작할 거로 보이는데요. 두바이의 경우는 비행편이 마땅치 않은 만큼 경찰도 역시 5시간 더 육로로 추가 이동을 해야 합니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현지의 자국민을 돕고 있습니다. 공항에 따로 부스를 마련해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두바이 공항 운항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 단체의 관광객들이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두바이를 여행하면서 무인기 폭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얘기를 전하며 무사히 돌아와서 바랄 게 없다고 안도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두바이로 단체 여행을 떠났다가 발이 묶였던 관광객들이 조금 전 국내에 입국했는데요. 먼저 관광객들의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여행 끝난 마지막 날에 터져가지고 그날부터 조금 호텔에 있고 좀 불안했었죠. 마지막 날 듣고 그다음에 이제 저 르브르 박물관 갔을 때 폭격해서 연기 나는 거 보고 그랬죠. 저 호텔 방 안에서 있는데 저녁 한때 10시쯤에 쓸 때가요. 오는 날 저 5시간 비행기 타기 5시간 전에 앵 소리 나더니 뭐 꽝 하더라고 오늘요. 편안하죠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왔으니까 편안하고 뭐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얼른 집에 와서 이제 쉬고 싶어요. 네, 하나투어 여행객 40명은 어제 두바이를 떠나 타이완 타이베이에 도착해 하루 머문 뒤 오늘 오후 3시 48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투어 여행객 39명도 두바이에서 타이베이로 이동한 상태로 이들 역시 오늘 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여행사들은 중동 지역 항공편 운항이 제한되자 대체 항공편을 확보해 여행객 귀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베이와 하노이, 광저우 등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통해 여행객들이 순차 입국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투어는 오늘 관광객 150명 항공편을 모두 잡았고 이 모레까지 모두 귀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행사들은 이 관광객들을 대만이나 동남아 지역으로 이처럼 이동시킨 뒤 귀국시키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렇게 항공편을 구하지 못할 경우엔 육로 이동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에선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세기나 정부 차원의 특별기 투입 필요성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이란 사태의 여파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면서 인접국 이스라엘에 머물던 우리 국민도 필사의 탈출에 나섰습니다. 긴박했던 교민들의 대피 과정을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집트 국경 앞 이스라엘을 겨우 빠져나온 대피 행렬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전에 악몽 같았던 전쟁의 공포가 다시 몰려옵니다. 방공으로 대피를 정말 많이 했어야 됐고요. 오늘 중으로 이란이 다시 보복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사이렌이 울리면 다들 방공으로 무조건 대피를 해야 한다. 어린 자녀 2명을 포함해 가족 4명은 육로를 통해 카이로까지 1박 2일을 달려 겨우 몸을 피했습니다. 대피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혹시나 테러가 일어나진 않을까? 미사일 파편이 떨어지진 않을까? 혹시라도 뭐 비자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우리 정부도 버스 넉 대를 동원했고 교민과 여행객 100여 명은 무사히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던 게 새벽 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일 때문에도 그렇고 남아 계셔야 돼가지고 전쟁 지역에 혼자 계시는 아빠가 이제 걱정이 되긴 하죠. 밤하늘에 그 미사일과 로켓포가 터지는 것들이 이제 이쪽 공항들이 다 폐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다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긴장은 스스럼 없이 집까지 내어주는 따뜻한 환대를 받고서야 풀렸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한인분들이 자기 차량을 가져와가지고 새벽에 픽업을 해주셨어요. 5분이 여기 저희 숙소에 같이 계시고요. 또 수녀원에 20분을 모셔서 다들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한국은 같은 동포이시고. 공습이 이어지는 전쟁터는 어렵게 벗어났지만 언제쯤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리 교민들은 여전히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중동 정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배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되고 배 의원은 당원권과 서울시당 위원장직 등을 모두 회복한 상태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SNS에 게시해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시도를 공습 명분으로 내세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핵 보유 시도에도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란 공습이 다른 국가의 신호가 될 거라며 북핵 문제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독재자들을 향해 나쁜 일이 벌어질 거라며 이란처럼 군사 공격의 대상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When crazy people have nuclear weapons, bad things happen. So we're in very good shape now. I want to let you know that, and we will continue forward. 북한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말해온 만큼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을 향한 군사작전 중에도 북핵 문제가 주요 안보 현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 차관은 관련 세미나에서 60여 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왜 언급이 없냐라는 질문에 북한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 did say something about North Korea. We're well aware of that. And that's part of what we our very close alliance with South Korea.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북한을 직접 거론하는 대신 이란의 핵 야망을 다루는 과정이 다른 국가들의 충분한 신호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deal with Iran's nuclear ambitions, and that'll send plenty of signals in the process.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핵무기 보유를 이유로 이란을 공습한 뒤 북한에 대한 태세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는 경고와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차기 리더십과 관련해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폭사되어 후임자를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는 이란의 차기 리더십이 반미와 핵무기 추구를 고수할 경우 지도자에 대한 참수 작전을 반복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이 중동 전역에서 보복 공격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튀르키예에서 유격된 미사일 한 발이 확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까지 전쟁 사정권에 들어갈 경우 분쟁이 국제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크레인이 연못에서 쇳덩이를 건져 올립니다. 끝부분에 선명한 꼬리날개, 미사일 잔해를 수거한 겁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이라크와 시리아 상공을 통과한 이란 탄도미사일을 나토 방공망이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ir daha benzer hadiselerin yaşanmaması için de uyarılarımızı en net biçimde yapıyoruz.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미군 전술 핵무기가 배치된 튀르키예 남부 공군 기지를 노렸거나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기지를 겨냥한 미사일이 빗나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란 공격이 나토 회원국을 겨냥한 셈이어서 보복 수위가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나토 헌장 5조의 집단방위 조항에 따라 나토 차원의 집단 대응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란은 키프로스의 영국 기지에 드론 공격을 가해 경락고 일부를 파손했고 전쟁 참여에 선을 긋던 영국은 방어적 조치로 구축함을 급파했습니다. Wildcat helicopters with anti-drone capabilities will be in Cyprus this week, and HMS Dragon will be deployed to the Mediterranean. 이란은 튀르키예에 미사일을 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란군 총참모부는 성명을 통해 튀르키예 주권을 존중하며 어떠한 미사일도 튀르키예를 향해 발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어제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우리 증시, 오늘은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9%, 코스닥은 14% 오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류화롱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5,580선에 코스닥이 1,110선에 안착하며 사흘 만에 우리 증시가 활짝 웃었습니다. 개인이 코스피를 9.6%,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을 14.1% 끌어올리며 우리 증시가 중동발 충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 상승률은 사상 최대폭이었습니다. 개장 초부터 12% 폭등세가 펼쳐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5분간 프로그램 매수를 정지하는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가 11%, SK하이닉스가 10%, 현대차가 9% 급등했고 코스피와 코스닥 거의 대부분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한 영향이 컸는데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가능성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불확실성이 진정이 됐고요.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안정화되고 있는 점이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를 다시 부각시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 가릴 것 없이 상승했지만 최근 증시 폭락과 폭등으로 거래 대금이 늘면서 특히 증권주가 수혜주로 부각됐습니다. 이란 사태로 17년 만에 1,50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5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4원에 출발해 1,457원까지 내렸다 1,469원까지 오르는 등 12원가량 널뛰기를 하다 1,46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며 달러화가 약세를 띠고는 있지만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이달 중 원달러 환율이 1,55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동 지역 위기와 관련해서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이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각 부처 보고를 받은 뒤에 정부가 가격 상한을 두는 최고 가격 지정제를 유류 제품에 적용하는 방안과 바가지 요금 문제를 제재할 제도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대통령이 지시한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 시행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오늘 오후 3시를 기해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해 원유 추가 물량 확보와 비축유 방출 준비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2, 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만 이란 사태가 발생한 뒤부터 바로 국내 기름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휘발유의 경우 오늘 3년 7개월 만에 전국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었습니다. 경유의 경우 그제에서 어제 사이 하루 만에 94원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계부처는 석유사업법상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국제 권고 기준을 넘는 석유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고 국제 가격이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건 민생을 좀먹는 모렴치한 행위라며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청 등과도 협력해 내일부터 월 2,000회 이상 특별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를 파는 곳이 있으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해달라고 SNS를 통해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 주변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주요 민생 품목에 대한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해 신속 제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자 산업부는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석유와 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인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운영되는데 가스에 대해서는 경보가 내려진 적이 있지만 석유에 대해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와 유통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크루드족을 활용한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란의 반격 강도가 전투 첫날에 비해서는 현저히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고가 고갈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장기전을 대비해서 이란이 아껴두고 있는 걸까요? 원래 전쟁 초기에 보면은 미국이 매우 강력하게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이란 측에 지금 현재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으로서는 일단 장기전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지금 당장 이 미사일이나 드론을 사용해서 그렇게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며칠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계속해서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란이 뭐 주요 핵심 미사일을 두고 공격 강도를 좀 낮추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란으로서도 별다른 대응책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이 좋은 미사일을 사용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발사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공군과 미국 공군이 그 발사 지점을 정확히 핀포인트해서 다시 또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란이 가질 수 있는 미사일과 드론은 점차 소진되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이라크에 거점을 둔 이란 쿠르드 민병대 수천 명이 국경을 넘어서 이란 북서부로 진격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미국 측과 그리고 쿠르드족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께 우리가 뉴스 보도를 보면 백악관 대변인이 양쪽의 지도자들이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대화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설령 양측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주변 국가,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이라크라든가 또 시리아라든가 터키에 이런 나라들의 또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미국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란 정보기관이 미 CIA에 접촉을 해서 뭐 물밑 협상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거 진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저쪽에서 연락이 왔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란 측에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상 어느 것이 맞는다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지금 진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란 측에서는 아마도 앞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미국이 바라는 조건이 무엇이냐 이 정도 탐색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UAE 아랍에미리트가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고 지금 걸프 국가들이 첨전을 할 가능성도 사실은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UAE 측에서 바로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이 이제 보도되고 있는데 UAE도 걸프 회원국의 일원입니다. 6개 국가가 있는데 아마 며칠 전에 외무장관 공동성명이 나왔듯이 만약에 UAE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다른 걸프 회원국과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공동 전선이 구축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확전입니다. 아마 국제사회에서 가장 지금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과거에 보면은 UAE나 그 걸프 국가들이 이렇게 지역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참전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은 전쟁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미국이나 뭐 이스라엘, 뭐 이란 모두 마찬가지고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전쟁 길어지면은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해야겠습니까? 예, 지금 미국이 작년에 관세로 걷어들였던 돈이 약 1,000억 달러 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70조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벌써 전쟁에 쓴 돈이 7조가 훨씬 넘어간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미국이 엄청난 국가 부채가 38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사실 미국이 약해진 가장 큰 고리가 국가 부채인데 그것도 역대 전쟁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로는 바로 이라크 전쟁 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은 같은 공화당 전임 대통령이지만 그 전쟁은 멍청한 전쟁이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게 경제적으로 미국을 망쳤다 이런데 지금 이런 속도로 나가면 그 당시에 이라크 사태 못지않게 기하급수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 또는 국가 부채가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 신호가 벌써 지금 미국의 국가 채권 금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를 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모두 다 지금 도루묵 수프가 되고 다시 국채 금리가 10년물도 4% 이상으로 치솟았거든요. 요게 앞으로 한 20-30% 더 올라간다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흔들릴 수 있고 그래 되면 결국은 더 많은 돈을 찍어내야 되고 전 세계가 인플레 홍수, 우리나라도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 문제는 전쟁이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중에서 또 우리가 가장 또 관심이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정상화가 될 것인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시에 유조선을 호송한다고 했는데 이미 필요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운항이 이제 중지된 상태이고 여러 가지 이제 경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봉쇄한 것은 아니지만은 다들 예방 조치 때문에 그렇게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해군력을 동원을 해서 항로를 지키겠다, 호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그러면은 안전한 운행이 될 것이냐?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미사일과 드론입니다. 미사일과 드론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경우에 호송을 한다 할지라도 다 요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 중동 지역 국가들도 워낙 방공망에 여러 가지 미사일을 쓰다 보니까 패트리엇 빨리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수출하고 있는 천공2 같은 경우도 언급되기도 했는데 지금 실제로 거기서 무기가 많이 부족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란 또는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 주 무대였는데 이번 전쟁은 이란이 전략적 목표를 좀 수정해서 옆에 있는 걸프 국가들, 바레인, 쿠웨이트, UAE 등을 아주 다중 산발적으로 계속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사실 국방 방위가 이스라엘만큼 튼튼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보다는 걸프만 국가들 6개국이 지금 그야말로 멘붕 상태로 보여집니다. 특히 UAE란 나라, 두바이 공항이 피격을 받으리라고는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국제화의 상징 도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UAE에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평소 그렇게 많은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란에서 자그마 하나마 이런 드론 같은 게 날아오니까 방어하다가 뭐 요격은 이란의 기술이 그렇게 앞서 있지 않으니까 요격률은 높다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다 쓰고 나면 결국은 그 훈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뭐 그래서 긴급하게 한국에 대해서도 좀 더 사겠다 이런 신호를 보내왔다는 어떤 외신이 있는데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무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주한미군에 배치된 미사일 요격 체계 그리고 미사일 등이 중동으로 차출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이 전략적 유연성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자산을 일단 중동 지역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것은 우리 이제 정부 당국 그리고 국방 당국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되든 간에 죽는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직격탄을 날렸어요. 이거는 어떤 의도로 봐야 됩니까? 미국이 예초에 전쟁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내세웠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후계자가 모스다파로 만약에 정해진다고 한다면은 미국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측에서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제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엄포만은 아닌 것이 실제로 우리가 지난 2년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지도자들을 살해할 때 보면은 바로 그런 후계자도 계속해서 그 제거하는 그런 그 전략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란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고 아직도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이렇게 봉쇄가 된 가운데
불안 심리로 주유소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값이 1,800원을 넘었는데 오늘은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1,800원을 넘어섰거든요. 예. 이게 3년 7개월 만이네요. 예, 지금 구윤철 부총리가 이 주유소들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 파렴치하고 한국을 망하게 하는 아주 몰상식한 행위다라고 직격탄을 쏘았는데요. 사실 이코노미스트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유 현재 선물 시장에서 사서 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달 이상이고 가격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름 이상은 있어야 반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팔고 있는 원유들은 다 가격이 낮았을 때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때 다 도입한 건데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는데 일제히 가격을 올려버리거든요. 국제시장에서 올린 폭 이상으로 올린다. 이 대목은 명백한 폭리고 또 담합의 소지도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대목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유회사가 몇 개사가 사실상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실제로 담합을 했든 안 했든 가격을 올려버리면 소비자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피넷에 들어가서 가격을 비교한다고 그러지만 서너 회사가 같이 올려버리면 대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정부가 석유사업법에서의 최고 가격 지정제 카드도 활용하겠다. 이것은 산업부 장관이 발동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경제부총리인 구윤철 부총리가 산업부에 그 발동을 검토해달라고 긴급 지시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예, 국내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비축분을 계속 쌓아 나가야 될 텐데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 이 부분도 논의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너무 높아뜨렸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중동에서 건설하면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고 이러니까 거기서 번 돈과 원유를 바꾸는 그런 패턴 때문에 오래된 장기 계약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전 세계 중동의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우리만 유독 높다. 그래서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 미국산 원유 좀 사가라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미처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전에 이번에 호르무즈 사태가 터졌고 우리 지금 원유의 70%가 중동이고 그 70% 중에 95%가 호르무즈인데 호르무즈는 사실 봉쇄됐냐 안 되냐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위험하면 그 골목이 3km밖에 안 되는데 33km. 아니 33km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란과 호르무즈 톡 튀어나온 곳이 34km인데 그 현지에 가보면 수심이 워낙 낮아서 배가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은 3km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목숨 걸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데 지금 이란 그 혁명수비대가 폐쇄했다, 때리겠다 했을 때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 배가 7여 척 이상 지금 정박돼 있고요. 그 중에 배 한 대, 큰 배는 우리가 하루에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 250만 톤이 지금 달려있는 유조선도 지금 억류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코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전략이 자신들에게 식량 수입을 또 차단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식량 수입뿐만 아니라 지금 이란에서 수출하는 거, 암암리에 수출하는 석유 물량 이것도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중국은 사실 좀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오다가 이제 중동 특사를 보낸다고도 했는데 중국의 입장은 정확히 뭘까요? 중국은 최근에 몇 년간에 걸쳐서 중동 지역 내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석유 거래를 하면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이 방향으로 계속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1대1로 이 프로젝트에 중동이 아주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높여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가능하다면은 이란을 돕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더 큰 이해가 미국하고의 관계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조만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한다면은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인 그 관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협력의 틀을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지금 양회 회의가 이제 막 개막이 되는데 시진핑 주석이 바로 그 연설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제 생각에는 중국이 그렇게 특사를 파견하고 영향력을 높여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의 대결 상태로 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연이틀 최대폭으로 폭락을 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와 그제 그리고 오늘 뭐가 달랐던 겁니까?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입니다. 하루는 천당에 갔다가 하루는 지옥에 가는 정말 극과 극의 상황인데요. 사실 국제 정세는 별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루는 최대폭 하락, 하루는 또 최대폭 상승으로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불안 심리가 크다. 그래서 사소한 어떤 정보에도 크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제 밤사이에 주가가 좀 오른 것은 미국에서 휴전 협상을 위한 접촉이 혹시 있었느냐는 그 미확인 보도, 또 그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구두 메시지 몇 개를 가지고도 이렇게 크게 흔들렸거든요. 지금 전 세계 정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변동폭이 큽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동안에 최근 우리나라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져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우리의 지금 원유 의존도, 호르무즈 의존도 이런 게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국제사회나 국내외 투자가들의 경계심 이런 것이 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란 쇼크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급락과 급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 시세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재 근본적인 중동 사태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전격적으로 철수한다든지 또는 이란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협상에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가가 9.63%나 올랐거든요. 코스피. 요게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사상 두 번째로 높이 오른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올랐던 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시대 경제가 무너졌을 때인데 그때 11.95%가 하루에 올랐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6개월간 계속해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하루 올랐다는 것만으로 정권 시장의 코스피가 완전히 기조를 바꾸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속단이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 전망이 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나라 증시가 난리가 났을 때 정작 이번에 먼저 공격을 감행한 이스라엘 증시는 어제 최고치를 찍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안보적인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인데 근년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무기 체제가 발전을 하고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체제가 굉장히 굳건해지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중동 내에서의 세력 균형은 끝났다. 이스라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단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 위험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스라엘 모든 국민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미국이 공격을 했을 때 이란 측에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대응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제 가장 위험했던 이 위협이 제거가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시장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전부 매수로 돌았었던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튀르키예가 지금 이란에서 발사돼 자신들로 향하던 미사일을 격추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나토 가입국이기 때문에 이란이 그동안 튀르키예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 왔는데 물론 지금 이란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쏜 게 아니라고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란 측에서 고의적으로 쏘았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유럽 국가들, 나토 국가들에 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나토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은 우리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그런 입장을 이제 표시한 것인데 사실상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결정일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불합리하고 이것이 이란 측에서 쏠 때의 그런 목적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토 국가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으로서도 그걸 인정하기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도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국내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거기도 굉장히 등락이 심합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에 걸쳐서 전쟁을 수행을 하면서 상당히 지지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 말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연정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다시 선거를 했을 경우에 어떨 것이냐. 이스라엘 국민들은 매우 정세 분석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네타냐후의 목적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판단이 매우 정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네타냐후 정부에서 이게 이길 가능성이 있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이런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에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은 이 전쟁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선거 때까지 그냥 끌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거에 임박해서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또 다시 생각을 할 겁니다. 누구를 어느 당을 일당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유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표로 연결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잠시 후에 체코를 상대로 WBC 1라운드 첫 경기를 치릅니다. 예, 체코는 우리 조에서 최약체인 만큼 손쉬운 승리가 예상되지만은 최근 3번의 대회에서 모두 1차전에서 졌던 우리 대표팀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를 연결합니다. 이경재 기자. 네, 경기가 펼쳐질 일본 도쿄돔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 이번 대회만큼은 꼭 2라운드에 진출하겠다는 의지가 결연한 것 같습니다. 네, 첫 대회에서 4강 2회 대회 준우승을 했지만 우리 대표팀은 이후 3번의 대회에서 2라운드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의 인기 또 위상에 걸맞지 않은 그런 성적이었는데요. 이번 대회는 어느 때보다 체계적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키나와 오사카 평가전을 거치면서 선수들의 경기력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김도영과 안현민, 이정우 선수를 중심으로 타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도영은 연습 경기에서 마지막 3경기 연속 홈런포를 터뜨렸고 안현민도 마지막 경기 홈런을 포함해서 3안타를 터뜨리며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유지원 감독과 주장 이정우 선수의 출사표를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대표팀의 마음가짐, 자세, 어떤 선수들의 어떤 그 진정성, 또 이런 부분들이 저희 그 최종 엔트리 30명
그 어떤 기량 이상의 어떤 힘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우리나라 대표팀이 2라운드에 가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만큼은 꼭 2라운드에 진출하고 싶고 크게 봐서는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선발 투수는 소형준 선수죠. 주전 라인업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1차전 선발 소형준 선수입니다. KT에서 2020년에 데뷔해서 2020년과 22년에 13승씩을 기록했고요. 이후에 토미존 수술을 받은 다음에 지난해에도 10승을 거둔 우리나라 KBO 리그를 대표하는 선발 투수 가운데 한 명입니다. 투심과 커터 등 변형 패스트볼을 주무기로 갖고 있고요. 다음 투수로는 대표팀에서 빠른 볼 구위가 가장 뛰어난 정우주 선수가 출격합니다. 유정 감독은 두 투수 모두 투구수를 50개 미만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구수 규정에 따라서 하루만 쉬고 모레 일본전도 등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선발 라인업은 마지막 오릭스와 평가전 때와 똑같습니다. 김도영과 존스가 1번과 2번, 이정우, 안현민, 문보경이 중심 타선을 맡고요. 위트컴과 김혜성, 박동원과 김주원이 하위 타선에 배치됐습니다. 소영준 선수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1200만 관중을 동원하는 한국 프로야구 대표팀의 선발 투수로서 그에 맞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던지겠습니다. 네, 우리의 1차전 상대 체코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유럽에서는 강팀이지만 확실히 우리보다는 전력이 떨어지고요. 주로 체코 리그에서 뛰고 있고 일부 선수들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지난해 11월 평가전에서 우리가 2번 만나서 모두 승리를 거뒀고요. 지난 대회에서도 우리가 7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선발 파지삭 선수는 일본 2군 경험이 있고요. 신장 196cm에 시속 160m에 달하는 빠른 공도 던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최근 3번의 대회에서 2013년 네덜란드, 17년 이스라엘, 23년 호주와의 1차전에서 덜미를 잡히면서 2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는데요. 우리 대표팀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낮 경기에서 호주가 강호 타이완을 잡았네요. 네, 객관적인 전력에서 타이완이 앞설 것으로 봤는데요. 역시 야구는 한 경기 안에서 변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호주는 선발 웨일스에 이어서 올러클린과 케네디 등 왼손 투수 3명이 3이닝씩을 무실점으로 책임지면서 팀 완봉승을 합작했고요. 5회 퍼킨슨의 투런포, 7회 바자나의 솔로포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우리 주의 첫 경기부터 이변이 연출됐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충분히 계획한 대로 첫 경기 시원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돔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된 뒤 내일 오전부터 그치기 시작하겠는데요. 비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륙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고 특히 강원 산간에는 15cm 이상, 영서와 경기 내륙, 충북 북부에도 최고 5에서 8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눈비가 지난 뒤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낮 기온이 6도, 광주 9도, 대구 11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며 종일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또 수도권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오후부터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 국방부가 인도양 공해상에서 잠수함 어뢰로 이란 군함을 격침했다며 며칠 안에 이란 영공도 완전히 장악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사작전에서 10점 만점에 15점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멀리서 조준한 바다 위 군함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군함 한쪽이 산산조각 나고 화염과 함께 서서히 바닷속으로 침몰합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스리랑카 근처 인도양 남부 해역에서 이란 해군 호위함 아이리스 데나를 어뢰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Instead, it was sunk by a torpedo. Quiet death. The first sinking of an enemy ship by a torpedo since World War II.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던 이란 부대 지휘관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 브리핑을 연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이기고 있다며 며칠 안에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해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며 군사작전 성과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Somebody said on a scale of 10, where would you rate it? I said about a 15. So we're in a very strong position now, and their leadership is just rapidly going.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공격 드론 발사 횟수가 첫날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며 이란의 전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ran's theater ballistic missile shots fired are down 86% from the first day of fighting. And their one-way attack drone shots are down 73% from the opening days.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이후 쿠르드 무장 세력 지도자들과 통화했다고 확인하면서도 이란 체제 전복을 위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 백악관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선택지를 제거하지는 않을 거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없었다면 이란은 핵무기를 갖게 됐을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회의에서 2주 안에 이란을 공격하지 않았으면 이란이 핵무기를 가졌을 것이고 핵무기를 사용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공격용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저가 요격 드론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우크라이나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드론 요격 시스템 구매를 위해서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동 지역 다른 국가도 우크라이나 드론 구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드론을 격추하는 데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에 비용이 훨씬 낮은 우크라이나식 요격 드론이 대안으로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그 아들이 지목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재거를 언급했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직후 최고 지도자 선출 절차를 서둘렀던 이란도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해서 공식 발표를 미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에도 살아남아 아버지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것으로 알려진 모즈타바 하메네이. 추가 공격을 우려해 화상회의로 진행된 전문가 회의에서 후계자로 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과 이란 반체제 매체가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만 하루가 지나서도 공식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We've seen those reports as well, of course, and this is something that our intelligence agencies are closely monitoring and looking at. The truth is, we'll have to wait and see. 하메네이 사망 직후 곧바로 후계자 선출 절차에 착수했던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정권의 안정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발표를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이란은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과 정보기관끼리의 종전 협상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최고 지도자 발표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든 이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메네이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거라고 한 번 더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and it's an amazing thing that's taking place before your eyes. Because for 47 years we were pushed around, and we shouldn't have been.
이란 내부에서도 모즈타바가 후계자로 선출되면 당장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공식 발표를 미루고 시간을 벌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란이 중동 전역에서 보복 공격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튀르키예에서 요격된 미사일 한 발이 확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까지 전쟁 사정권에 들어갈 경우 분쟁이 국제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크레인이 연못에서 쇳덩이를 건져 올립니다. 끝부분에 선명한 꼬리날개, 미사일 잔해를 수거한 겁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이라크와 시리아 상공을 통과한 이란 탄도미사일을 나토 방공망이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ir daha benzer hadiselerin yaşanmaması için de uyarılarımızı en net biçimde yapıyoruz.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미군 전술 핵무기가 배치된 튀르키예 남부 공군 기지를 노렸거나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기지를 겨냥한 미사일이 빗나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란 공격이 나토 회원국을 겨냥한 셈이어서 보복 수위가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나토 헌장 5조의 집단방위 조항에 따라 나토 차원의 집단 대응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란은 키프로스의 영국 기지에 드론 공격을 가해 경납고 일부를 파손했고 전쟁 참여에 선을 긋던 영국은 방어적 조치로 구축함을 급파했습니다. Wildcat helicopters with anti-drone capabilities will be in Cyprus this week, and HMS Dragon will be deployed to the Mediterranean. 이란은 튀르키예에 미사일을 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란군 총참모부는 성명을 통해 튀르키예 주권을 존중하며 어떠한 미사일도 튀르키예를 향해 발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으로 이란 무기고와 발사대가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개전 초기 빗발치던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에 따르면 전쟁 첫날 탄도미사일 137발이 쏟아졌지만 전쟁 5일차인 4일 정오 기준 단 3발 발사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중작전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이란이 장기전에 대비해 의도적으로 무기를 아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당시에도 이란은 이스라엘의 요격망 재고가 바닥난 후반부를 위해 최고급 미사일을 아껴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라크 내 이란 쿠르드 무장 세력이 이란 공격에 나서면서 전쟁이 본토 지상전으로 번졌습니다. 정권 교체를 노린 승부수라는 분석과 끝을 알 수 없는 내전의 늪이라는 경고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라크에 거점을 둔 이란 쿠르드 민병대 수천 명이 국경을 넘어 이란 북서부로 진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내 소수 민족의 봉기를 유도해 체제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상군 투입 부담을 피하면서 숙련된 쿠르드족을 내세워 저비용 정권 교체를 노린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공식 입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법적 책임과 주변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전략적 부인권 확보 차원으로 보입니다. He did speak to Kurdish leaders with respect to our base that we have in northern Iraq. But as for any report suggesting that the president has agreed to any such plan is completely false and should not be written. 정치권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즉각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명확한 퇴로 없는 혼돈의 늪은 물론 이번 전쟁이 끝없는 소모전으로 치닫는 장기전의 서막이 될 것이란 경고입니다. Is the CIA planning on backing Kurdish rebels to eventually overturn the government and give us a new government in Iran? And who's that going to be? We have walked into a huge mess. This is 이란 역시 저항의 축을 동원해 장기 소모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군사적 승리보다 미국의 정치적 피로감이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They are going to do their very best, just like Hamas and Hezbollah did, of extending the timeline. And we, the U.S. as a nation, we tend to get bored with combat.
쿠르드의 진격은 이란 체제의 전복을 앞당길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까지 끌어들이며 중동 전체를 장기전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서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 정보부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공동작전으로 서부 국경의 쿠르드족 무장 조직의 근거지와 무기고들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정보부는 테러 조직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 속에 서부 국경으로 침투해서 도심과 국경지대에서 테러를 저지르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 정보부는 이번 작전이 쿠르드족 요원의 협조로 성공할 수 있었다며 용감한 쿠르드족 동포들이 테러 조직의 수상한 움직임을 당국에 신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촉발한 중동 전쟁에는 우리가 수출한 국산 무기도 동원됐습니다. 지금처럼 소모전이 계속되면 주한미군 전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2는 최근 미국의 공습에 따른 이란의 보복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산 사드, 패트리엇 같은 방공무기와 함께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90% 이상 명중률로 요격했다는 겁니다. 국산 방공무기가 외국군에 수출돼 실제 전쟁까지 활용된 건 처음입니다. 저는 지금 UAE 같은 경우에는 더 천궁2를 보내줄 수 없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이번에 실전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천궁2를 개발한 방산업체 직원들은 현지 출장 중 이란 사태가 터지자 계약에 따라 아랍에미리트군에 기술 지원을 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업체 측은 직원 안전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방산 수출이 호조인 가운데 뜻하지 않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은 언제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작이 끝나면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방산 생태계를 줄여버렸습니다. 그 K방산이 왜 지금 날개를 다냐면 우리는 안 줄였거든요, 북한 때문에. 네.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주한미군 전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방공포대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던 지난해에도 중동에 순환 배치돼 이란의 반격을 저지하는 데 동원됐습니다. 정부는 대북 방어 태세에 영향이 없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동안 해외 주둔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온 미국이 중동으로 전력을 착출할 가능성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길어지고 선박 공격이 잇따르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 원유선 7척이 이곳에 발이 묶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현지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특파원. 네,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인 거죠? 네, 제 뒤로 보이는 바다가 바로 오만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 오만만과 페르시아만 두 바다를 연결하는 통로인 건데요. 세계 원유의 20%가 다니는 바닷길로 에너지 수송의 핵심 길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박을 찾아보기 어렵고 있다고 해도 서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공습을 시작하자 이란이 보복 성격으로 이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건데요. 석유 한 방울도 못 나가게 하겠다라고 위협한 뒤 실제로 선박 공격을 감행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몰타 국적의 선박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만 주민들은 일상을 유지하지만요. 일단 해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는 거죠? 네, 일단 우리가 수입하는 중동 원유의 95%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또 원유 운반선 7척이 여기 대기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됐는데요. 배 한 척에는 한국 하루 소비량에 달하는 약 200만 배럴이 실린 거로 전해졌습니다. 비축해 둔 것도 있고 민간 재고도 있어서 당장 공급 부족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문제는 역시 장기화할 경우겠죠. 이 밖에 호르무즈 일대에는 우리 선원 186명의 발이 묶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면서 안전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 우리 경찰이 파견되죠? 네, 이곳 오만에 3명, 두바이에 3명, 이렇게 모두 6명이 중동 현지에 파견됩니다. 우리 국민의 귀국을 돕기 위한 행정 업무를 주로 할 거로 보이는데 국내 복귀 시점은 정하지 않고 온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 시각으로 자정쯤 출발해서 말레이시아를 경유한 뒤 이곳 오만에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내일 정오 무렵, 한국 시각으로는 오후 대여섯 시쯤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두바이의 경우는 항공편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경찰도 육로로 5시간은 더 추가 이동을 해야 합니다. 비상사태이니만큼 다른 국가도 현지에서 자국민을 돕고 있습니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공항에 따로 부스를 마련해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중동 정세의 악화 여파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8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07.12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휘발유 값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8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으로 당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리터당 2,100원대까지 오른 뒤 주요 산유국이 석유 생산을 늘리면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동 지역 위기와 관련해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유류값 최고 가격 지정 등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집행해서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토록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예정됐던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밤늦게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핵심 참모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 있는 며칠 사이에 꽤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엄정 단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가격이 폭등했다며 최고 가격 지정 등 제재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고 가격 지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 같습니다. 너무 망설이지 말고요.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주가지수와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한 집행을 관계 당국에 주문했습니다.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 역시 함께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해역의 우리 선박 안전과 현재 머무르는 주재원, 여행객 등 우리 국민 보호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우방국들 간의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군용기와 전세기, 육로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 바랍니다. 다음 분쟁 지역과 관련해 이번엔 북한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철저한 단속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속담을 거론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국민과 시장에 미칠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체질 개선과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함에 따라서 정부가 신속한 시행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석유사업법상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지정을 신속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월 2,000회 이상 특별 기획 검사도 실시할 거라면서 석유류 이외 다른 민생 밀접 품목도 공정위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점검해서 법 위반 시에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우리 증시, 오늘은 급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9%, 코스닥은 14% 오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5,580선에 코스닥이 1,110선에 안착하며 사흘 만에 우리 증시가 활짝 웃었습니다. 개인이 코스피를 9.6%,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을 14.1% 끌어올리며 우리 증시가 중동발 충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 상승률은 사상 최대폭이었습니다. 개장 초부터 12% 폭등세가 펼쳐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5분간 프로그램 매수를 정지하는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가 11%, SK하이닉스가 10%, 현대차가 9% 급등했고 코스피와 코스닥 거의 대부분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한 영향이 컸는데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가능성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불확실성이 진정이 됐고요.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안정화되고 있는 점이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를 다시 부각시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 가릴 것 없이 상승했지만 최근 증시 폭락과 폭등으로 거래 대금이 늘면서 특히 증권주가 수혜주로 부각됐습니다. 이란 사태로 17년 만에 1,50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5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4원에 출발해 1,457원까지 내렸다 1,469원까지 오르는 등 12원가량 널뛰기를 하다 1,46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며 달러화가 약세를 띠고는 있지만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이달 중 원달러 환율이 1,55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란 사태 여파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면서 인접국인 이스라엘에 머물던 우리 국민도 필사의 탈출에 나섰습니다. 긴박했던 교민들의 대피 과정을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집트 국경 앞 이스라엘을 겨우 빠져나온 대피 행렬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전에 악몽 같았던 전쟁의 공포가 다시 몰려옵니다. 방공으로 대피를 정말 많이 했어야 됐고요. 오늘 중으로 이란이 다시 보복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사이렌이 울리면 다들 방공으로 무조건 대피를 해야 한다. 어린 자녀 2명을 포함해 가족 4명은 육로를 통해 카이로까지 1박 2일을 달려 겨우 몸을 피했습니다. 대피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혹시나 테러가 일어나진 않을까? 미사일 파편이 떨어지진 않을까? 혹시라도 뭐 비자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우리 정부도 버스 넉 대를 동원했고 교민과 여행객 100여 명은 무사히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던 게 새벽 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일 때문에도 그렇고 남아 계셔야 돼가지고 전쟁 지역에 혼자 계시는 아빠가 이제 걱정이 되긴 하죠. 밤하늘에 그 미사일과 로켓포가 터지는 것들이 이제 이쪽 공항들이 다 폐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다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긴장은 스스럼 없이 집까지 내어주는 따뜻한 환대를 받고서야 풀렸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한인분들이 자기 차량을 가져와가지고 다 새벽에 픽업을 해주셨어요. 5분이 여기 저희 숙소에 같이 계시고요. 또 수녀원에 20분을 모셔서 다들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한국분 같은 동포이시고. 공습이 이어지는 전쟁터는 어렵게 벗어났지만 언제쯤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리 교민들은 여전히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중동 정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현지에 발이 묶였던 단체 여행객들이 처음으로 귀국했습니다. 여행사들이 대체 항공편을 확보하면서 여행객들이 차례로 입국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지에는 항공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두바이에서 발이 묶였던 관광객이 처음으로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대체 항공편으로 두바이를 출발해 타이페이를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하며 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은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일찍 오게 돼서 너무 좋죠. 이제 못 올까 봐 그 두려움이 많았죠. 이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 모르니까. 귀국한 여행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위험했던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갔을 때 폭격해서 연기 나는 거 보고 그랬죠.
비행기 타기 5시간 전에. 5시 전에 뭐 앵소리 하더니 뭐 꽝 하더라고 원래. 여행사들은 중동 지역 항공편 운항이 제한되자 대체 항공편을 확보해 여행객 귀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이베이와 하노이, 광저우 등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통해 여행객들이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이동하기 어려워서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있고 대체 항공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바이에 체류 중인 관광객 520여 명 중 415명만 항공편을 확보했고 110여 명은 여전히 항공편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행사는 육로 이동까지 검토하면서 며칠 내로 귀국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중동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공항과 항공사 운영이 유동적인 만큼 남은 여행객의 귀국까지는 많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중동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의 귀국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SBS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고 군 수송기를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며 어떤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일지 실무적으로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현재 항공사의 비행기를 빌리거나 우리 국적기를 전세기로 보내는 방법과 군 수송기 투입 등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란 전역에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우려가 커진 이란 전역에 대해 오늘 오후 6시부터 여행 경보를 4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여행을 취소할 것과 현지 체류 중인 경우 즉각 철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주한 대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쟁의 책임이 상대국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회견은 주한 이란 대사관이 먼저 예고하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같은 시간에 회견을 잡아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두 나라의 신경전이 서울에서 외교전으로 번진 모습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란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 영상을 보여주며 이번 전쟁의 참상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모든 책임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교적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공격이 자행됐다며 미국이 의도적으로 군사작전을 위해 외교를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نشان می‌دهد که آیت الله خامنه‌ای همیشه به باور قلبی خود مبنی بر زندگی در سطح عموم مردم باور عمیق داشت. 쿠제치 대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이란은 유엔 헌장에 보장된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정당성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란의 반격은 보복이 아니라 정당 방위라며 침략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가 기자회견을 하던 같은 시간 주한 이스라엘 대사도 회견을 열고 이번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이번 공격이 이란의 핵 개발과 이란 시민들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본인을 위협하는 존재가 핵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국은 잘 알 것이라며 한국인들의 공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Regarding Korea, there is nobody better than Korea that understands the risk of a neighboring country, which is a radical tyranny, which has nuclears of mass destruction and very aggressive defense and policy. 이번 회견은 주한 이란 대사관이 예고하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곧바로 같은 시간에 맞불 회견으로 대응하면서 외교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 연속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를 찾아 해상 핵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공습을 받은 이후 김 위원장의 첫 군사행보인데요. 이번 사태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안을 가로지르는 함정 갑판 위에 서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연이틀 남포 조선소에 있는 구축함 최연호에 올라 작전 수행 능력을 직접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최연호에서 미사일 여러 발이 연속 발사되는 모습도 공개했는데 함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정화가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며 막강한 공격력을 갖추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우리의 방위력 강화에 위구심을 가지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곧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가장 강력한 해군을 건설할 것이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친이자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의 이름을 딴 최연호는 북한의 첫 번째 5,000톤급 신형 구축함으로 지난해 4월 진수됐습니다. 북한은 해마다 이 같은 수상함을 2척씩 건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로 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 기간 또 다른 구축함 건조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최연호 방문은 이란 사태가 발생한 뒤에 나온 첫 군사행보인데 북한 매체들은 9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해군 현대화 과업들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괌이나 오키나와 등 미군 핵심 기지까지 도달이 가능한 사거리를 고려하면 이란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 하메네이와 다르다. 본인들은 핵무기와 함께 전략적 타격 능력이 있다. 전략 순항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무기거든요. 우리 군도 북한 남포 일대에서 발사된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습니다.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로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절세 급매물이 속출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5주째 주춤했습니다. 강남권과 용산구 아파트값이 2주 연속 떨어진 가운데 서울 중저가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도 둔화하는 양상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신천동의 6,000세대짜리 대단지 아파트. 지난 1월 전용 59제곱미터가 27억 원대에 팔렸는데 지난주엔 5억 원 아래인 21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세부담을 의식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가 많아졌다고 중개사들은 말합니다. 약 10%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5월 달 전에 계약을 희망하는 다주택자들 하나씩 처분하려고 하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5주 연속 둔화한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은 2주째 하락했습니다.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값 하락폭이 직전주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 아파트값이 떨어지면서 인접 지역에서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양상인데 강남권과 가까운 동작구와 강동구는 보합 수준으로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 등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가자 이른바 상급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구로와 노원, 성북구 등 최근 상승세를 주도했던 서울 중저가 외곽 지역 역시 대부분 상승세가 주춤해졌습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강남과 용산구에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서울 평균도 곧 약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절차까지 고려하면 4월 중순까지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일각에선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를 올리고 비거주 주택에 혜택을 줄일 가능성도 짙어지면 매물 증가가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민주당이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면서 지방선거 준비 작업을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경선 흥행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인물난을 겪는 모습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남도지사 후보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인천에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광역단체장 공천장을 건넨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입니다.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위원장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징역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했는데 그 마음의 빚을 갚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경선 지역에선 주자 간 경쟁이 불붙고 있는데 특히 서울이 뜨겁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앞다퉈 공약을 발표하는 가운데 유력 주자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은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승리를 해야만 하는데 누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판단일 것 같고요.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둘러싼 교통정리도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정청래 대표를 만나 조속한 당의 결정을 촉구했는데 옛 지역구를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양보할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젊은 후배하고 다투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제가 부담스러워서. 공천 후보자 접수를 시작한 국민의힘은 핵심 승부처인 서울시장 경선에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 방식을 도입할 걸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현역 도전자들을 붙여 경선 흥행을 끌어내겠다는 게 구설 끝에 야상 점퍼를 벗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 계속되는 현실 속에 비당권파인 오 시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노림수라는 의심도 일각에선 제기됩니다. 양패구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두 쪽이 모두 지고 모두 상처를 입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을 복당시키는 안을 포함해 울타리 밖 인물을 끌어쓰는 전략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 통상 거치는 절차라고는 하지만 기초단체장 후보를 채우기도 녹록지 않은 국민의힘의 인물난을 보여준다는 해석 역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배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되고 배 의원은 당원권과 서울시당 위원장직 등을 모두 회복한 상태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SNS에 게시해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고 이후 배 의원은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효력이 정지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오늘 가처분 인용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네,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기온이 더 크게 올랐는데요. 하지만 오늘 밤사이 전국 곳곳에 눈비가 확대되면서 기온도 내려가겠습니다. 네, 우선 내일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 기온이 낮은 내륙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간 많은 곳에는 15cm 이상, 강원 내륙과 경기 북동부에 최고 7에서 8cm의 큰 눈이 예상되고요. 이들 지역은 오늘 밤사이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약한 시설물은 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전북 동부에도 최고 3에서 5cm의 제법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오후부터는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서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마음 놓고 창문을 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환기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10분 정도 짧게라도 환기를 하는 것이 좋고요. 율마나 박쥐란, 멕시코 소철 등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식물을 두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식물은 20제곱미터당 3개에서 5개 정도를 두면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눈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도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오늘보다 7도가량 낮아 쌀쌀해지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